자, 오늘은 빛의 이용에 대해서 할 건데 좀 물리투에만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학기기의 구조와 원리라 해가지고 거울과 렌즈에 작동하는 이런 거 있죠? 상 찾는 거. 저도 이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요 있고 그 다음에 전자기파의 발생과 이용은 물리원과 겹칩니다. 주로 이제 같이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레이저는 여러분 아마 새로운 부분이 될 거예요. 레이저의 원리에 대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편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편광도 물리원에서 전혀 안 다룬 건 아닙니다. 이런 거 LCD 있죠, LCD. LCD 할 때 편광 얘기 조금 나왔는데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해놓으면 물리원에도 도움이 아마 되지 싶습니다.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가벼운 단원이에요. 약간 투에서는. 광학기기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먼저 볼 텐데 난반사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보는 물체들 있죠. 그 물체들의 표면을 보면 매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매끈하다면요, 반사는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같기 때문에 잘 봐야 보이지. 조금만 반사각하고 안 맞으면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스텔스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는 이렇게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일정한 각도로 입사한 빛이 다양한 방향으로 난반사가 되기 때문에 물체가 잘 보이는 거예요. 되게 매끈해 보이는 면도 실제로 매우 자세히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거. 요 상을 우리가 이제 계속 찾아볼 건데 근데 조금 요즘 물리투에서는 원하는 게 그냥 작도법, 상의 작도법을 이용해 가지고 상이 어떤 상이 생기는지 정도, 그 정도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보면 이 상 중에는 또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는데 실제로 빛이 모여 가지고 생기는 상을 실상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작도를 하다 보면 빛이 안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빛이 안 모이고 연장선을 그었을 때 그 연장선이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연장선이 모여서 생기는 상을 허상이라 그럽니다. 근데 허상도 우리 눈으로 보면 그냥 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실상인지 허상인지 잘 몰라요. 그냥 보일 뿐이에요. 보일 뿐인데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고 그리고 물체와 상의 위아래가 바뀌지 않고 똑바로 이렇게 서 있는 이 상을 정립상이라 그럽니다. 발을 정자를 쓰는 거죠. 정립, 설립, 바르게 서 있는 상이다. 정립상. 근데 물체와 상의 위아래가 바뀌어서 뒤집힌 상을 도립상이라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얘기해요. 정립실상 혹은 정립허상, 도립실상, 도립허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용어를 일단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립상, 도립상 쉬워요. 그냥 원래 물체랑 방향이 같으면 정립이고 반대면 도립이고. 근데 실상, 허상을 구분하는 방법은 작도했을 때 실제로 빛이 모이느냐 아니면 그 빛의 연장선이 모이느냐 이걸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상의 작도법 있는데 작도법으로 해가지고 거울하고 렌즈하고 이렇게 막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그냥 통합해서 얘기를 합니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작도법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앞으로 제가 파란색으로 끊는 거는 광축과 나란한 빛이나 아니면 초점을 지나는 빛을 끌 건데요. 광축은 뭐냐면 이게 거울이나 이런 렌즈가 있으면 이게 수평선 있죠, 수평선. 이게 그냥 광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평선. 이렇습니다. 광축과 나란한 빛은요, 그러니까 평행한 빛은
반사되거나 굴절되어서 초점을 향해 갑니다. 만약에 어떤 지점에서 초점을 향한 빛은요, 거울에 반사되거나 렌즈에 굴절이 되면 평행하게 가게 됩니다. 광축과 나란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뜻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심을 향하는 빛이 있어요. 나중에 연습을 몇 개 해볼 겁니다. 거울의 중심이나 렌즈의 중심 있죠. 볼록 렌즈로 치면 가장 볼록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그 중심으로 향하는 빛은요, 거울의 경우에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상황으로 이제 반사가 됩니다. 왜냐 그 부분은 결국에 광축과 보면은 수직하거든요. 그 면이. 그렇게 되고 렌즈는요 직진합니다. 그 부분을 그냥 지나쳐 갑니다. 실제로는 굴절이 2번 되어서 약간 어긋나게 가는데요. 근데 뭐 대충 렌즈의 굵기를 우리는 무시할 거거든요. 우리가 보는 렌즈는 또 역시 무시무시한 렌즈들만 볼 거기 때문에 굵기를 무시하면 중심을 향하는 빛은 그대로 직진합니다. 직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 수능 특강에 있는 그림으로 보면 요 강선들이 A, B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 강선들은 C, D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 근데 그때는 뭐 이렇게 좀 요 나눠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차피 저는 이 2가지로 그냥 이렇게 크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연습을 해볼게요. 이 보면 문제에 보통 그림에 O라고 적혀 있는 게 구심이에요. 구심. 왜냐 우리가 보는 거울이요. 실제로는 포물선이어야 되는데 그 포물면이어야 되는데 근데 구면이 근사하면 포물면이 되거든요. 실제로 렌즈를 만들 때는 포물면으로 만들기보다는 구면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물면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그 차이를 구면수차라고 해요. 그래서 포물면이어야 되는데 구면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F라고 표기되어 있는 건 보통 초점입니다. 초점. 그래서 아까 평행한 강선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초점을 향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초점을 향한 빛은 평행하게 나옵니다. 평행하게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든 딱 2개만 해보면 만나는 점이 생겨요. 그 지점이 상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상이 이제 광축 아랫부분에 생겼죠. 그러면 얘는 이제 도립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빛이 모였죠. 그럼 실상이에요. 그래서 얘는 축소된 도립 실상입니다. 나머지 광선도 해보면요, 또 그렇게 됩니다. 이게 중심을 향한 빛은 거울의 경우에는 그대로 입사각, 반사각 그대로 반사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대로 그리면 이게 모든 광선이 한 점에 모이게 됩니다. 하나 제가 빠뜨렸는데요. 그거는 이불로 뺐어요. 그냥 별로 잘 안 쓰이는 방법이어서. 당연히 근데 생각해 보면 맞는 거예요. 약간 O가 구심점이라 그랬잖아요. 결국에 구심을 향한 빛은요 그대로 다시 반사됩니다. 원으로 생각해 보면. 왜냐면 이게 수직일 거 아니에요. 뭔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안 적었어요. 이거는. 대부분 문제 보면 요거 잘 안 쓰이고 그냥 평행광선은 초점을 향하고 초점을 향한 건 평행에서 나오고 중간으로 한 거는 입사각 반사각 같게 나오고 요거 중에 2개만 그리면 보통 나오거든요. 상이.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건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찾는 거. 요거는 이제 요 사실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이 아니고 그 물체가 요 구심 바깥쪽에 있는 경우고 얘는 그 물체가 요게 이제 물체거든요. 까만색이. 요 물체가 구심하고 초점 사이에 있는 경우고 얘는 이제 초점 안쪽에 있는 경우. 그래서 뭐 외우기도 하는데요. 외울 필요 없이 그려보면 됩니다. 보면. 저도 안 외워요. 이거는 그냥 그려봐요. 이 보면 요게 회색이 물체고 요 흰색이 상입니다. 회색이 지금 요게 물체예요. 헷갈리려 적어놔라. 이게 물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사된 요 빛은 색깔을 맞춥시다. 이건 제가 파란색으로 다 하고 있죠. 요 평행광선은 초점을 향하죠. 오늘따라 이게 직선이 잘 안 되네.
그 초점을 향한 빛은 다시 평행하게 나오지. 요러면 이 만나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또 광축 아랫부분이 있죠. 이렇게 상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 그려졌지만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중심을 향한 빛은 입사각 반사각이 같게끔 나와서 여기를 또 지나갑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죠. 일단 원래 물체보다 크기가 커졌죠. 그래서 확대되었고 도립이죠. 그리고 뭐였죠? 실제로 실상입니다. 그래서 확대된 도립 실상이 됩니다. 이것도 해볼까요? 이것도 역시 회색기 물체입니다. 회색기 물체인데 요거는 신기하게 그 평행광선 안 했네, 그지? 안 하고 요 중심을 향한 빛이요. 거울의 중심을 향한 빛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끔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가 안 했던 부분인데 구심, 여기가 구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심과 연장선으로 향한 빛이 다시 이렇게 나오겠죠. 나옵니다. 그럼 요 두 빛이 안 만나잖아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퍼지죠. 그리고 여기는 안 그려졌지만 역시 평행한 광선은 또 어떻게 되겠어? 초점을 향해 이렇게 갈 겁니다. 광선은 다 퍼지죠. 이렇게 보면 빛이 최종 경로들이 안 만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연장선을 그어봐야 돼. 연장선. 이 연장선을 그으면 연장선이 또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상이 실제로 빛이 모여서 생긴 상이 아니라 연장선이 모여서 생긴 상이니까 허상이 됩니다. 그래서 확대됐죠. 그리고 얘는 똑바로 서 있어요, 뒤집혔어요? 똑바로 서 있죠. 그래서 확대된 이 정립 허상이 됩니다. 실제로 보여요. 그러니까 오목거울에다가 물체를 가까이 갖다 대면 확대된 상으로 거울 건너편에 이렇게 보입니다. 또 볼록 렌즈 한번 볼까요? 볼록 렌즈는 볼록거울은 우리가 흔히 봅니다. 어떤 경우냐면 사이드 미러 있죠. 자동차에 보통 약간 볼록거울이에요. 약간. 그리고 보조 거울로 붙이는 경우 있죠. 이렇게 그 주차할 때 좀 편하라고. 그게 이제 볼록거울을 달죠. 볼록거울을 다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축소된 상을 만들기 때문에 같은 면적이라도 더 많은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번 해보죠.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평행광선은요 초점을 향하는데 얘는 반사될 거 아니에요. 반사되면서 반사되는 연장선이 초점을 지납니다. 그리고 초점을 향해 가는 빛 있죠. 초점이 저 건너편에 있죠. 초점의 연장선을 향하는 빛은 역시 평행광선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그려졌지만 구심을 향하는 빛은 입사각 반사각이 같게끔 나오겠죠. 그럼 이것도 이제 연장선을 그어보면 결국에 한 점이 만나요. 신기하죠? 이렇게 만나요. 그럼 요 만나는 점이 이 상의 끝 지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의 끝 지점에서 반사된 빛으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이렇게 상이 생겨요. 그럼 얘는 실제로 빛이 모인 거예요? 연장선이 모인 거예요? 연장선이 모였죠. 그래서 허상이고요. 똑바로 섰죠? 그래서 축소된 정립 허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드 미러에서 쓸 수 있는 게 사이드 미러에 거꾸로 보이면 안 되겠지. 그래서 똑바로 보이면서 축소되어 있으니까 좀 많은 부분을 보이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사이드 미러에 많이 쓰입니다. 요딴 식입니다. 너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요? 렌즈도 해봅시다. 렌즈. 볼록 렌즈하고 어몽 렌즈가 있죠. 요거 지금 요거는 좀 복잡하게 그려놨는데 왜 그러냐면 물체 A와 물체 B의 상을 동시에 그려놨어요. 그래서 하나씩 해봅시다. 물체 A의 모양은 요 화살표고요. 물체 B의 모양은
요 좀 밑에가 굵은 기둥 위에 화살표가 있는 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A의 상부터 먼저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이제 초점 왼쪽에 있는 경우하고 초점 안쪽에 있는 경우, 초점 바깥쪽에 있는 경우, 초점 안쪽에 있는 경우입니다. 규칙은 거의 똑같습니다. 거울하고요. 여기 광축과 나란한 강선은 어디를 향한다? 예, 초점을 향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또 초점을 향한 강선은 예, 나란하게 나갑니다. 그럼 이 만난 게 나왔죠? 근데 마저 해봅시다. 중심을 향한 강선은 무시무시한 렌즈라 그랬죠? 실제로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굴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릴게요. 예, 쭉 직진합니다. 만나죠, 한 점이. 여기 상이 생기는 거예요. 얘는 실제로 빛이 모여요, 아니면 연장선이 모인 거예요? 실제로 빛이 모이죠. 그래서 얘는 도립 실상이 되겠습니다. 도립 실상. 초점 안쪽에 있는 경우 봅시다. 물체비. 초점 안쪽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 돋보기를 통해서 물체를 보는 경우는 초점 안쪽에 놓고 물체를 보는 경우예요. 그래야지 이제 확대된 상이 나옵니다. 초점 안쪽에 놓고 보면 또 똑같이 해볼까요? 여기 이게 같은 거기다 같이 그리려니까 평행광선은 초점을 향하겠죠. 그래서 초점을 향하는데 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면 좋을까? 또 초점 왼쪽 초점은 이제 연장선을 해야 되겠네, 그지? 이렇게 연장선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보면은 얘랑 방향을 보십시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니까 연장선을 꺼야 됩니다. 연장선을. 규칙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심을 향하는 빛은 여기 안 나왔는데 중심을 향하는 빛은 그대로 지나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자, 요 세 강선을 보세요. 얘랑 얘잖아요. 전부 다 퍼지죠. 그러니까 이게 연장선을 꺼야지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 만나죠. 그러니까 여기 B의 상의 끄트머리가 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확대됐고 정립이고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흔히 이제 돋보기로 물체를 이렇게 가까이 보면은 똑바로 보이면서 확대된 보이는 거 있잖아요. 여기 요상이고. 근데 돋보기를 멀리 이렇게 갖다 대보면 거꾸로 보이면서 그렇게 크게 안 보이죠. 요게 이제 아까 처음에 했던 그 상이 되겠습니다. 초점이 뭐예요? 초점은요. 초점 자체가 평행광선이 모이는 점이 초점이에요. 그게 초점이에요. 초점이 이제 빛이 모이는 점이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평행광선을 쏘았을 때 빛이 모이는 점. 그거 자체 정의가 초점입니다. 초점. 그게 포물면의 특징이거든요. 포물면에 이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끔 할 때 평행하게 쪼으면은 포물면 같은 경우에는 그 반사광이 초점을 향합니다. 오목 렌즈도 마찬가지로 해보면요. 좀 회색이 이제 물체인데요. 역시 평행광선은 초점을 향해요. 초점을 향하는데 얘는 이렇게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장선이 초점을 향합니다. 그리고 요 건너편 초점을 향하는 빛은 연장선이 이제 초점을 향하고 있을 때 얘가 꺾이면서 이제 평행한 광선이 되는 거고요. 안 만나죠. 그 중심으로 향한 빛은 그대로 무시하고 툭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세 빛을 보세요. 전부 다 퍼져나가잖아요. 안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선을 봐야 돼요. 연장선. 그래서 연장선을 보면 여기 이게 연장선이에요. 연장선을 보면 이제 요 지점에서 만나죠. 지점에서. 그래서 연장선이 모인 점이니까 허상이 되겠고요. 정립이죠. 축소되었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문제들이 그냥 이렇게 작도를 해가지고 상이 정립이냐, 도립이냐, 실상이냐, 허상이냐, 확대되었냐, 축소되었느냐, 요거를 찾는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좀 제가 약간 애매한 부분인데요. 뭐냐면은 그 볼록 렌즈에 의한 상의 위치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는데 이게 수능 특강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 수능 특강에 나와 있었어요. 제가 수능 문제를 4년치 풀어보니까 이거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식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유도하는 과정이 뭐 그렇게 대단한 수학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닮은 꼴로 이렇게 찾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심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오늘 시간도 좀 여유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어차피 나중에 일반 물리 할 때 여러분 요거 뭐 많이 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요게 물체입니다. 회색깔이 물체고, 요 평행광선이 초점을 지나고 중심을 향한 빛이 직진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만나죠. 요게 이제 상입니다. 상. 그리고 요 렌즈의 중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를 F, 이게 이제 초점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초점 거리. 그다음에 요 A는 뭐냐면 그 렌즈의 중심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A라고 한 거고, 요 B는 렌즈 중심에서 상까지의 거리, 이 B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A하고 B하고 F의 관계식이 있어요. 항상 성립하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 됩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유도되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M을 한번 구해 볼 건데, M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 관계식이 나옵니다. M은 뭐냐면 배율입니다. 배율. 그러니까 원래 물체의 크기의 몇 배이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L은 요 원래 물체의 길이고요. L'은 이 상의 크기입니다. 상의 크기. 그래서 L분의 L' 하면 L'이 L의 몇 배이냐 이게 나오죠. 요게 이제 배율입니다. 배율인데 요거는 이 닮은 비에 의해서 여기를 한번 잘 보면요. 이게 항상 나는 헷갈리던데. 맞네요. 지금 요 초록색 삼각형을 한번 보십시오. 초록색 삼각형 요 두 개가 닮음이죠. 닮음이니까 예, L 대 L'은 A 대 B가 됩니다. 높이의 B는 밑변의 B하고 같죠. 그래서 L분의 L'이 A분의 B가 됩니다. 이게 또 배율을 구하는 공식 중에 하나예요. 이게 또 상의 위치와 물체 위치를 안다면 A분의 B가 또 배율이 됩니다. 배율이 되고, 근데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요 빨간색 삼각형도 닮음이죠. 요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빨간색 삼각형도 닮음인데 요게 L이고 요게 L'이잖아요. 그럼 요것 때 요거는 요게 마찬가지 논리로 요것 때 요게 됩니다. 그럼 요게 F잖아요. 그래서 요게 F분의 그 다음에 요 길이는 B 빼기 F죠. 그래서 B 빼기 F 이렇게 됩니다. 이건 생겼지. 이게 좀 어렵다 아직까지. 자, 요거를 정리해 보면요. 그러니까 요 등식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요 등식을 정리해 보면 A분의 B는 F분의 B 빼기 1이 되죠. 빼기 1이 되고, 요거를 이제 요 빼기 1을 좌변으로 넘기고요. B로 나눕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 식은요, 신기하게도 되게 간단한데 여러분 대학교 때 시험 치거나 이렇게 해보면은 적용을 잘 못하는 식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A가 뭐였지? 막 이러고 있어요. 식 실컷 외워놓고 A가 뭐지?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A가 이 렌즈하고 물체 사이에 거리고, 요 B가 렌즈하고 상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 F가 이 초점 거리예요.
그래서 이런 공식을 외울 때는요, 요렇게 써놓고 그냥 끝내지 말고 각각이 뭐였는지를 좀 써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P분의 1 더하기 I분의 1은 F분의 1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게 좀 더 와닿더라고요. 요 P가 뭐 파티클 뭐냐 뭐 이렇게 물체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이고요. 이거 이미지죠. 상.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더 와닿던데 이렇게 적혀 있는 일반 물리책도 있고 이렇게 적혀 있는 일반 물리책도 있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책은 거의 다 A, B를 쓰더라고. A, B를. 그리고 희한하게 항상 A가 렌즈하고 물체 사이에 거리더라고요. 뭐 그게 규칙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좀 드립을 만들어 볼까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예. 넘어갑시다. 요것도 뭐 그냥 넘어갈게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림 보면 여기 뭐 광학기기인데 요게 이제 광학 망원경이고 이게 광학 현미경이라는데요. 넘어갈게요. 요 망원경의 배율은요, 여러분 그래도 요즘은 그 천체 망원경이 대중화되었거든요. 그래서 망원경 배율 구하는 거 정도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면 좋습니다. 결과만 좀 기억하세요. 이것도 그냥 과정은 생략할게요. 별로 저는 크게 이 부분은 사실 물리적으로 크게 의미를 많이 저는 안 두는 부분이어가지고 사실은 잘 모르기도 하고 저도 이제 망원경으로 예전에 많이 천체 관측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 그 해일밥 해성 왔었거든요. 그 육안으로 관측이 되는 되게 큰 해성이 와가지고 그때 나왔던 영화가 아마겟돈이랑 딥 임팩트 이런 게 그 해일밥 해성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육안으로도 보이고 한데 망원경 사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더 싸요 망원경이. 그 코스트코 가면은 2~30만 원이면 삽니다. 근데 그게 제가 어렸을 때 그 정도 성능의 망원경을 사려면은 한 8~90만 원 들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가격이 확 내려갔어요. 망원경은. 예. 예, 그러니까 요즘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은 좀 싸졌죠. 요 망원경 그래서 배율 구할 때요. 사실 망원경 배율이 사실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좀 천체 관측 해본 애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배율이 필요한 경우는 그 달이나 태양 그리고 행성 관측할 때 정도고 대체로 보통은 이제 천체 관측에 입문하게 되면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그 딥스카이라 그래가지고 그 메시의 목록이라든지 이런 은하랑 뭐 성단 이런 거 보거든요. 그때 중요한 건 사실 집광력입니다. 그래서 대물 렌즈의 직경이 커야지 빛을 잘 모을 수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큰 망원경이 좋은 망원경입니다. 망원경인데 배율은 뭐 거의 다 망원경에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 대물 렌즈의 초점 렌즈가 망원경에 적혀 있는 초점 거리예요.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거든요. 이거는 그 망원경 이렇게 있으면은 요런 데 막 적혀 있어요. 초점 거리가 얼마인지. 그게 이제 대물 렌즈의 초점 거리고 저반 렌즈는 또 그 저반 렌즈 보면은 또 요런 데 막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초점 거리가. 그럼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돼요. 그냥 그 나누면 돼요. 헷갈리면은 큰 수에서 작은 수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배율이 됩니다. 배율이 되는데 보통은 저배율로 봅니다. 배율을 볼 때 저배율로 봐야지 시야가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배율로 보고 그 달이나 뭐 이렇게 행성을 확대해서 볼 때는 고배율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크레이터라든지 이런 게 좀 잘 보이고 목성 같은 경우에는 대적점도 보이고요. 토성 같은 경우 고리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고 확대된 걸로 보면 또 뭐 좀 신기한 게 많아요. 그 목성 보면은 좀 좋은 망원경을 보면은 줄무늬 또 살짝 보여요. 줄무늬도 살짝 보이고 갈릴레이 4대 위성 보이고요. 예. 갈릴레오 4대 위성 그냥 별로 보입니다. 점 4개로 보이고 그다음 금성이랑 수성 보면은 그 상 있죠. 달처럼 차오르다가 깎이다가 이러잖아요. 뭐 그런 거 보이고 그다음에
화성은 그냥 시뻘겋게 보이고요. 토성이 진짜 멋있습니다. 토성의 고리가 탁 보입니다. 진짜 조망경 보면 근데 토성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조그맣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진짜 조그맣게 실제로는 막 이렇게 연결돼서 보입니다. 이렇게 고리랑 이렇게. 근데 조금 조망경 보면은 요 사이에 이제 요 비어 있는 공간이 살짝 보입니다. 예, 좀 조망경을 보면. 예. 학교 망원경은 좋은 거예요. 비싼 거예요. 예, 학교 망원경은 괜찮아요. 예. 예. 그래서 요 저는 토성이 제일 멋있더라고요. 망원경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 그 중학교 때 모임 그 과학 서클 모임이 세턴 클럽이었어요. 요 이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거 이름을 따가지고 불량 조직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순수하게 과학을 해가지고 그 과학실에서 라면 끓여 먹고 했던 이런 동아리예요. 뭐 이런 간단하게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푸냐면 하나만 볼게요. 여기 보면 요 물체가 있잖아요. 그럼 요 평행한 강선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초점으로 향하죠. 그 다음에 그 예를 들면 중심으로 향하는 것은 그대로 직진하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퍼지잖아요. 퍼지는 경우에는 이제 연장선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연장선을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서 만나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정립이면서 연장선이 모였으니까 호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수평한 강선은 어디를 향한다 그랬어요? 예, 초점을 향하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중심으로 향한 것은 거울이죠. 이번에는 입사와 반사에 같게 이렇게 되죠. 잘 그리면 돼요. 예쁘게. 그러면 이게 또 퍼지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연장선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선은 이제 최종적으로 나간 빛의 연장선을 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온 거고 반사된 빛의 연장선을 꺼야 돼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상이 맺히는 거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정립이고 확대되었고 호상이죠.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심심해서 한 개 해봤고요. 이런 경우가 조금 어려운 경우인데 렌즈가 두 개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A가 만든 상이 B의 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얘는 근데 초점이 대충 안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거는 초점이 안 나와도 괜찮겠네요. 여기가 초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초점이라는 게 알 수 있는 게 초점을 향한 빛이 광축과 나란하게 가잖아요. 그리고 가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중심으로 향한 빛은 그대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만나죠. 그러니까 A가 만드는 상은 실상입니다. 실제로 모이니까 도립된 이렇게 실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A가 만든 상이 B의 입장에서는 물체가 됩니다. 물체가. 그럼 얘가 하나는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평행한 강선은 초점을 향하죠. 근데 연장선이 초점을 향합니다. 하고 얘가 또 중심으로 향하는 거 찾으면 되겠네. 중심으로 가는 거는 그대로 갈 거 아니야. 그대로 갈 거니까 요거에 사실 연장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장선. 그럼 이게 되게 쪼매내졌죠. 여기 상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상이. 그래서 최종상은 거꾸로 뒤집힌 도립이고 축소되었고 연장선이 만나니까 호상이 됩니다. 호상이. 요게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만든 상이 B의 물체가 되는. 그래서 이제 두 번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딴 식으로 풀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 전자기파하고 좀 쉴게요. 전자기파. 요거는 이제 여러분 조금 공부한 학생들은 익숙할 거예요. 그 물리원 프린트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 가져오 본 겁니다.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전자기파의 발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일단 보통 이제 전기장의 변화를 줍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그냥 이런 안테나, 일자형 안테나에서 전자가 진동을 하면 여기서 이제 전자가 만드는 전기장이 막 바뀌겠죠. 그럼 이 주변에 이게 전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류가 위쪽으로 오를 때는 이제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길 거고, 그죠?
전류가 아래쪽으로 오를 때, 즉 전자가 위쪽으로 움직이고 전류가 아래쪽으로 오를 때는 이쪽에서 들어가고 이쪽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하는 전기장이 변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변하는 자기장은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주변에 또 변하는 전기장을 만들고요. 그럼 변하는 전기장은 또 변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변하는 자기장은 또 변하는 전기장을 만들고 서로 감싸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니까 서로 수직인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게 전자기파입니다. 축전기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 교류전을 연결하면 여기 플러스 전하가 쌓였다가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쌓이는 상태가 있었다가요. 거꾸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는 상황이 있었다가 하면 전기장이 위로 생겼다 아래로 생겼다 위로 생겼다 아래로 생겼다 하겠죠. 그럼 그걸 감싸는 방향으로 변하는 자기장이 생기고 변하는 자기장을 감싸는 방향으로 변하는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변하는 전기장을 감싸는 방향으로 변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변하는 자기장을 감싸는 방향으로 변하는 예. 이건 매번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면서 공간을 따라 퍼져나가는 게 전자기파입니다. 여기 물질이 지금 제가 언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전자기파는 오히려 물질이 있으면 방해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래서 전자기파는 진공에서 제일 빠르고 진공에서는 진동수와 관계없이 속력이 같고요. 이렇게 됩니다. 일단 전자기파의 특성은요. 이거는 몰라도 되는 겁니다. 몰라도 되는데 저는 보통 이걸 EBS라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전기장하고 자기장을 곱한 방향이 이 S 방향이 됩니다. S는 이제 진행 방향입니다. 그래서 EBS죠. 그래서 이게 벡터 크로스곱 예전에 했었죠. 이걸 이제 포인팅 벡터라고 하는데 전자기파의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 사실 등식은 아닙니다. 대충 제가 적은 건데 뭐 제 기억에 뭐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앞에 붙는 게 일단 방향은 같습니다. 이 두 개가. 그럼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할까? 이게 등식인지 제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나란합니다. 요거랑. 그래서 이런 오른손으로 이제 전기장에서 자기장 방향으로 접어보세요. 그럼 엄지가 어디를 향하는지. 여기로 향하죠. 그래서 사실 진행 방향을 책 보면요. 그걸 가르치지는 않지만 다 방향을 이렇게 맞게끔 그려놔요. 항상 방향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파란색이 전기장이거든요. 전기장에서 자기장 방향으로 오른손을 접어봐도 이쪽에서 접어도 엄지가 이쪽을 향하고 요걸 접어봐도 이쪽으로 엄지가 향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진행 방향하고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행 방향이 수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횡파로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매질이 없잖아요. 그래서 횡파의 정의가 원래 역학적 파동에서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일 때 횡파라 그러잖아. 근데 여기는 이제 매질이 없으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요. 근데 약간 여담인데 전기장하고 자기장 중에서 나중에 평광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필요한 얘기인데 전기장의 에너지가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전자기파의 진동 방향이라고 하면 관례적으로 전기장의 진동 방향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광 방향 할 때는 전기장의 진동 방향을 그 평광 방향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진공에서 빛의 속력. 요거는 여러분 좀 상식 수준에서 좀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파트 한 채 값 정도라고 그랬죠. 3억 미터 퍼 세크입니다. 10의 8승이 억입니다. 동양 단위가 10의 4승 단위죠. 10의 4승이 만, 10의 8승이 억, 10의 12승이 조.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3억 미터 퍼 세크 정도 되고요. 이거보다 약간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이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상수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트 일정하다의 앞자를 따서 C라고 표기를 하고 얼마나 중요한 상수면은 일정하다라는 글자 앞 글자를 땄을까요? 근데 사실 이렇게 찾아본 적 없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시광선 중에서는 파란색이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은 거고요. 이 정도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십시오. 그 보라색 계열, 근데 주로 이제 푸른색 계열이라 그러죠. 빨주노초 반환보,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큰 빛입니다. 이제 파랑이라고 할게요. RGB가 우리 그 제일 기본 색깔이니까 RGB 레드, 그린, 블루. 네.
요 전자기파의 종류와 이용, 여러분 요 순서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외워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라디오파가 제일 길고요. 파장이 전파라고도 하고요. 전파를 또 세부적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뭐 장파, 중파, 단파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 물리 원 과정에서는 물리 2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세분화돼서 나누진 않는 것 같습니다. 요 가장 긴 건가 가장 짧은 거 여러분 외우고요. 가장 긴 게 라디오파, 라디오에 쓰이는 왜 회절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파장이 긴 걸 씁니다. 라디오. 제일 짧은 게 감마선이고 파장이. 중심에 가시광선을 두고 가시광선에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빨간색 쪽이 파장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보다 파장이 좀 더 긴 게 적외선. 그 다음에 파란색, 보라색보다 파장이 좀 더 짧은 게 보라색을 자색이라고도 하거든요. 푸른색 계열을. 그래서 자외선, 자색 바깥선 뭐 이렇게 둡니다. 그 사이는 이제 외우면 되겠죠. 감마선, X선 뭔가 좀 짝지 같죠. X 감마. 그다음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의 포지션은 여러분 좀 제일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위를 외울 때 이렇게 덩어리로 외우고요. 제일 긴 거, 제일 짧은 거 외우고. 그다음에 X선하고 감마선 왠지 비슷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마이크로파 끼워 넣으면 맞습니다. 라디오파는 이제 여러분 그 무작정 외우지 말고요. 약간 생각을 하면서 외우면 돼요. 라디오파는 파장이 제일 길기 때문에 회절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거예요. 무선 통신에. 그래서 방송, 휴대전화, RFID. 휴대전화는 사실 라디오파랑 마이크로파의 영역을 왔다 갔다 합니다. RFID가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라디오파를 이용한 식별 장치.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R이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RFID는 라디오파를 쓴 것들. 그런 식으로 좀 연계해서 기억하면 좋겠고요. 마이크로파는 좀 더 고급 통신에 이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레이더, 위성 통신, 전자레인지 2.45GHz가 물의 공명 진동수예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는 물을 공명시켜서 데우는. 그래서 수분이 없으면 잘 안 데워집니다. 그래서 좀 퍽퍽한 음식은 이제 물을 넣고 데우면 되죠. 그다음 적외선은 광통신이나 센서, 열감지 이런 데 이용이 되고요. 우리 몸의 체온, 동물의 체온 정도에서 나오는 전자기파가 적외선입니다. 가시광선은 뭐 설명할 거 없는데 가시광선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유는 나중에 흑제 복사할 때 얘기하겠지만 태양에서 가장 세게 나오는 빛이 가시광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진화가 된 거예요. 적응을 해가지고. 그 자외선은 살균에 이용이 되고요. 그 위조지폐 검사에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 등을 형광물질에 대보면 그 가시광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형광물질이 이제 그 자외선을 흡수해서 2단계 전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내려오면서 가시광선을 방출해요. 그러니까 수소의 준위로 치면은 여기 이제 그 만약에 n = 2, n = 3, n = 4인 이런 거 하면 수소가 아닌데 형광물질은 대충 그냥 느낌이 오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 n = 1도 있겠죠. 그럼 얘가 이제 n = 1에서 자외선을 흡수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n = 3으로 아니면 n = 4로 갑니다. n = 4로. 그렇게 한 다음에 내려올 때는 이렇게 내려와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자외선을 흡수하고 가시광선을 내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형광물질이 대략 이런 식입니다. 빛을 방출합니다. 빛을. 그러니까 이제 형광물질이요. 그러니까 자외선을 흡수해 가지고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에요. 이제 올라갈 때는 몇 단계 거쳐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단계별로 내려오면은 에너지가 큰 빛을 흡수해서 에너지 작은 빛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마 X선은 이제 그 엑스레이 알죠? 그런 공황 검색 때 이런 데 이용되고 감마선은 핵 붕괴 시 혹은 핵 변환 시에 방출이 되는데 가장 큽니다. 에너지가 진동수가 투과력이 크고 그래서 비파괴 검사에 사용이 되고 암 치료에 사용이 됩니다. 좀 쉬었다가 그 레이저하고 그다음에 뭐 남았습니까? 평광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